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2과목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수학부터 볼까요?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청제 100문항 중에서 이제 2과목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1과목 우리 공부했는데 어떠세요? 예, 만만치가 않죠. 근데 1과목은 이제 대부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2과목을 집중적으로 대비해서 고득점을 좀 이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과목보다는 2과목 당연히 둘 다 해야 되지만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분량도 1과목보다 이제 많지가 않죠. 그리고 보시면 25개 출제되는데 이제 수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파생하고 우리 파생 결합 증권 들어갈 텐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17문제나 출제되니까. 근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이건 이제 암기만 잘하시면 돼요. 이쪽은. 근데 이 과목 중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작하려는 이제 수압이 되겠습니다. 8개나 출제되니까 이제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소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이제 수압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만 잘 여러분 넘어가시면 역시 이제 설명을 잘 드려야 되겠죠, 제가. 그러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과목에서 반드시 점수를 많이 따야 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25개 그러면 당연히 20개 이상 이렇게 목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수압. 이제 이런 내용 공부할 겁니다. 수압은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개념 우리 이제 살필 거고, 크게 보면 이제 이자율 수압, 이제 금리를 교환하는 거고요. 통화를 교환하는 이제 통화 수압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분량이 다 이자율 수압이에요, 여러분. 이자율 수압이 양이 많고, 이제 통화 수압은 역시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파생 상품은 큰 틀에서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 수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수압은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설계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은 또 의외로 쉽습니다. 제가 이 당락,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는 게 최우선 아니겠어요? 이 당락을 결정하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과목이다. 그러니까 수압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어렵다고 포기해서 그럼 다른 걸 더 맞춰야 되는데 다른 과목 이렇게 살펴보면 또 만만한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수압의 기초부터. 여러분, 이제 수압이라는 것은 교환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어디서 장외에서 교환을 하는데 왜 교환하겠어요? 서로 이제 득을 보려고 하겠죠? 네. 이제 교재 1절에 이제 수압 기초 나오고요. 이제 파생상품, 이건 이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래 기법에 따라서 크게 이제 4가지. 포워드 거래가 있고, 이제 선도 거래죠. 퓨처스, 옵션, 수압이 있는데, 이 선도 거래하고 선물은 예약 거래 형태는 똑같잖아요. 다만 선도는 이제 장외에서 1대1로 이제 조건을 정하는 거죠. 다 미래 거래라는 뜻이죠. 오늘 거래를 체결하고, 실제 이제 수도, 돈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는 것은 만기 때 이루어진다. 미래 특정일에.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이 장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포워드니까. 이걸 이제 거래소로 옮겨온 게 퓨처스. 그래서 상장돼서 거래된다. 주식처럼. 거래소니까. 표준화돼 있고. 옵션, 살 권리, 팔 권리. 이건 이제 장내외 다 있지 않습니까? 장내 옵션, 장외 옵션. 그리고 수압. 이제 우린 요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장외 파생이란 말이에요. 이 과목이 이제 장외 파생 다루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압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현물거래, 선도거래, 혹은 일련의 선도거래가 여러 개 모여진 하나의 거래. 이게 뭐냐, 4개 중에. 그럼 이제 수압,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수압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만기를 정해놓고, 6개월 주기, 3개월 주기, 이렇게 여러 번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선도거래는 미래거래잖아요. 이게 이제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개 모여져 있다. 여러 번 교환한다. 이제 이런 의미. 네. 다시 한번 이제 수압 계획에서 이제 수압은 뭐다? 1년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인데 이제 장외에서 체결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부채도 있고 이제 자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채를 갖고 있다, 자산을 갖고 있다.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변동부채를 고정부채로 또는 이제 변동자산을 고정자산으로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를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제 교환하겠다.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인데요, 수압에. 초기하고 만기 때 여기 이제 원금을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원금을 빌리고 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기 때 원위시켜야죠. 돌려줘야죠. 그리고 중간에 쿠폰을 교환한다. 이게 이제 이자입니다. 중간에 이자. 그래서 초기하고 만기 때 원금 교환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이제 이자를 이제 주고받는 게 수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물론 모든 수압이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를 다 교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수압 종류에 따라서 이자만 교환하는 형태도 있고 또 원금 이자를 다 교환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을 좀 봐볼까요? 수압이 경제적 의미를 가지려고 그러면 수취하는 현금 흐름, 지급하는 현금 흐름, 주기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금 흐름에 여기 이제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가 원칙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부터 뭐 1년 동안 수합을 하기로 했어요, 상대방하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하면 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정할 때 미래에 이렇게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에 주고받는 돈은 크기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시점으로 이제 환산한다는 거죠. 현재 가치. 뭐 6개월로 뭐 1년으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금액이 있다. 그 미래 금액이. 그것을 현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현가를 봐서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반드시 같아야 이론적으로 맞다. 그래야 체결이 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 좀 기억해 놓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맺을 때는 유불리가 없는데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금리가 변하거나 환율이 변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유불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수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외환 수압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환 수압, 통화 수압, 뭐 이자율 수압. 현재 이제 이자율 수압을 제일 많이 거래하지만 시간 순서로 보면 외환 수압이 먼저 나왔습니다. 외환을 교환하는 거예요. 외화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한다? 뭐 FX 수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특정 통화에 대해서 거래 금액은 동일한데 방향이 반대인. 그래서 처음 교환하는 건 지금 교환하니까 현물환. 그리고 이제 미래에 교환하는 건 선물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포워드. 이걸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체결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외환 수압의 정의다. 근데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통화를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달러가 필요하고 상대방은 원화가 필요하다고 치면 서로 다른 통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다. 그게 이제 외환 수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환 수압은 이제 특징이 만기를 짧게 합니다, 여러분. 1년 이내 아주 짧게. 주로 이제 3개월물이 많습니다. 3개월 동안 빌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단기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이게 짧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자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빌리고 빌려주니까 원금 교환을 하겠죠? 그리고 만기 때, 그때 이자를 한 번에 주고받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자 교환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금만 주로 이제 교환이 되고, 다만, 요 이자를 만기 때 원금 원위치 시킬 때 포함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한다. 자,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A 기업하고 B 기업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 화살표를 잘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구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계도. 지금 여기 나가죠? 들어오죠?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A가 지금 뭐예요? 100만 달러를 수취하고 12억을 지급하는 이런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환율이 느낌이 오시죠? 1달러 1200원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교환을 해서 그리고 만기 때 보면 원위치 시키는 거죠. 여기 이제 언제가 만기인지 모르지만 12억 돌려받고 100만 달러 돌려주고 그러면서 여기 알파라는 게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통화 금리 차예요. 이자를 이제 한 번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현물환율로 1달러 1,200원 뭐 이렇게 이제 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교환하고 원위치 시키면서 이 알파를 서로 주고받고 두 통화 금리차.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지금 A가 지금 뭘 빌린 거예요? 달러를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를 빌린 거고 B는 원화를 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얘는 어떻게 외환 수합을 한 거예요? 달러를 차입하고 원화를 대출. 이런 외환 수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해석하는 겁니다. A 기업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B는 이제 반대로 봐야 되니까 100만 달러를 차입한 거죠. 이 화살표가 들어오니까 차입했다. 그리고 12억을 대출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A 기업은 이 달러죠? 달러에 대해서 뭐 했다? 바이 앤 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이 앤 셀 외환 수합을 했다 그러면 그 해당 통화를 차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가 처음에 받는 거잖아요. 받았다가 돌려주는 셀. 그러니까 샀다가 판다. 물론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렇지만 빌렸다가 돌려준다. 이런 느낌. 그래서 차입은 바이 앤 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대출은 뭐예요?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셀 앤 바이. 이 셀 앤 바이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A 기업은 달러에 대해서 바이 앤 셀 외환 수합을 했다. 물론 여기 원화는 이제 반대, 어게인스트니까 반대 원화가 있다. 그러면 이 원화는 얘 입장에서 셀 앤 바이 한 거죠. 대출이니까. 요걸 이제 셀 앤 바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셀 앤 바이. 요건 바이 앤 셀. 여기 밑에는 이제 B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달러, 동일 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줬다, 대출해줬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셀 앤 바이. 셀 앤 바이. 자, 우리 A 기업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면 A는 달러에 대해서 지금 외환수합 우리말로 하면 현물환, 지금 교환하는 걸 매수, 선물환은 매도하는 외환수합을 한 거다. 그렇잖아요. 앞에 이게 현물환이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지니까 선물환 거래가 되는데 달러에 대해서 얘는 현물환 매수했고 선물환은 매도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가 차입한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차입한 통화를 바이 앤 셀 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이 앤 셀을 우리말로 풀면 바이가 매수고 셀이 매도인데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니까 그러면 이건 현물환. 현물환을 바이, 셀, 매수. 뒤에 거, 선물환, 매도.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이 통화를, 차입했구나.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 여기가 매도고 여기가 매수면,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줬다가 돌려받는 거. 그러면 대출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넘어갈게요. 지금 외환수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알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알파가 이제 뭐냐면 중간에 이자 교환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서로 이제 빌리고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이자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알파인데요. 자, 이걸 수합 레이트, 포워드 마진. 사실 이게 이제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를 말하는 건데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요거라는 겁니다. 두 통화 금리 차. 그게 알파 값이라는 겁니다. 두 통화 금리 차. 그러면 요게 그림상으로는 지금 알파가 A 기업으로 들어온, 이게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알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자를 무조건 받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요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두 통화 금리 중에서 어떤 게 고금리냐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 고금리 통화를 빌린 쪽에서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 차익을 교환할 때 저금리 통화 있고 고금리 통화가 있으면 고금리 통화를 차입한 쪽이 이자 부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고금리 통화를 차입한 쪽은 이 알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즉 나갈 돈이다 이거예요. 만기 때 그만큼 이자를 상대한테 줘야 된다. 근데 고금리 통화를 대출한 쪽은 그러면 이게 양수다. 받는 거다. 이해됐죠? 그럼 요 그림상에서 A 기업이 지금 요 알파가 받을 돈이냐, 양수냐, 줄 돈이냐, 음수냐. 이거는 뭘 알아야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달러 금리하고 원화 금리 중에서 뭐가 고금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만약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고금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이 외환 수합을 체결할 때, 이때 달러 금리가 더 높았다. 그러면 달러를 차입한 쪽이 알파를 줘야 되겠죠, 상대한테. 그러면 A가 지금 달러를 차입했잖아요. 그럼 이 부호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원화가 뭐 저금리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화는 뭐 3%고 달러 금리가 뭐 4%였다. 그러면 이 차가 1%잖아요. 그럼 1%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맞죠? 결국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선물환율이 되는 겁니다. 선물환율. 이게 지금 현물환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계약 맺을 때 이게 현물환. 그리고 이게 선물환 거래인데, 여기에 알파가 들어간 게 이게 선물환율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선물환율 1과목에서 통합파트에서 선물환율 이자율 평형이론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현물환율에다가 두 통화 금리 차가 고려된 게 이제 선물환율이고, 두 통화 이제 금리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고 할인될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환 수합은 현물환, 선물환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넘어갈까요? 이 특징들 챙겨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가서 이 대출 상품이 두 개 나오는데요. 이게 론이잖아요, 여러분. 론은 대출이죠. 근데 평행하다, 패러럴 그러니까 이제 평행하다, 또 백투백. 이 백투백은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등과 등을 맞대는 거니까 중개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출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발전해서 통화 수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수합의 원초적 형태가 된 게 뭐냐 그러면 예, 이제 흔히 이제 통화 수합의 기원이 된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원이 된 대출 상품이 뭐냐 그러면 백투백 론 또는 패러럴 론. 자, 이 두 개는 대출이란 말이에요. 대출은 현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파생상품이다 아니다? 파생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발전해서 통화수합이라 이제 파생상품이 나왔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을 부외거래라는 표현을 쓰죠. 장부에 기록이 안 된다. 대차대조 표상에 기록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계약을 맺을 때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에 금액 표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장부 외거래, 부외거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니니까 부외거래가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말이 좀 어렵죠? 지금 부외거래란 말 잘 안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특성사 장부에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장부에 기록하려고 하면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 맺을 때 그 유불리가 없으니까 만기 때 가야 이제 이익 받는지 손해 받는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손익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고. 자, 그러면 이 패러렐 론하고 백투백 론. 이게 이제 어떤 거래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영국에서 나온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에서 요 당시에 이제 외환 규제를, 세계적으로 외환 규제를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외화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규제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이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자, 왜 평행하냐면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영국 땅이고요. 이쪽이 이제 미국 땅입니다. 그 영국에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제 본사예요. 근데 이제 상대 국가 여러분,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상대 국가에 자회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럼 영국의 자회사가 미국에 있고 또 미국의 자회사가 영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요 영국의 자회사, 얘는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 본사로부터 달러를 빌리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달러를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찾아야 돼요. 반대 입장에 있는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또 영국 본사는 얘 A 자회사는 저 파운드가 있어야 되니까 파운드를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상대 자회사한테 달러나 파운드 이렇게 이제 대출해주면 얘네들은 자금을 이제 조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이렇게 보내줘도 되는데 이러면 물 건너가니까 이제 규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면 규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게 평행하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사용했다. 이게 이제 평행한 론이다. 그러면 이것은 대출이 두 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겁니다. 자, 일단 개념이 뭐다? 모회사가
상대 자회사에게 각각 대출을 실시하는 것. 이게 패러럴론. 자, 두 개의 대출 계약이 별개로 실행되는 거다. 그래서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쪽이 파산했어요. 그러면 이거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쪽 안 줄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 완전히, 예, 별개이기 때문에 얘가 파산하면 얘는 못 받는데 얘는 이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예, 신용위험이 큰 거죠. 한쪽이 부도나면 이제 상계가 안 되니까. 상계 개념 아시죠? 퉁치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외환 규제는 피하고 자금 조달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용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걸 별개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제 여기를 이제 발전시킨 게 백투백 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투백 론은 모회사끼리 직접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출은 이렇게 한 건 체결하는 거예요. 본사끼리. 이렇게 달러 대출, 파운드 대출, 이렇게. 요거 이제 한 건이라는 겁니다. 대출이 한 건.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돈은 이렇게 갑니다. 돈은 이렇게 얘가 받아서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가지만 개념상 그렇다는 겁니다. 본사끼리 체결했으니까. 그럼 역시 자금 조달은 할 수 있잖아요. 외환 규제 안 받고. 그리고 신용위험이 굉장히 개선된단 말이에요. 두 모기업이 직접 대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 이게 이제 백투백이다. 그러면은 여기 한쪽 문제 생기면 이거 안 주면 되니까. 예, 계약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특징 간단하게 챙기고요. 이게 이제 교환하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달러하고 파운드 이렇게 교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해서 통화 수합이 나왔다는 겁니다. 통화 수합도 통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니까. 외환 수합이 아니고 통화 수합의 이제 기초가 됐다. 넘어갈게요. 자, 수합은 통상 이제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장기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본시장이 1년 이상짜리 상품이 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수합은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과 관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 뒤에서 하나씩 볼 텐데, 우리 수합 중에서 이자율 수합, 이게 가장 비중이 큽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금리 수합. 이 금리 수합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이자율 수합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얘는 동일 통화, 이자만 교환해요. 뭐 달러 이자율 수합, 원화 이자율 수합. 그래서 뭐 달러나 원화는 교환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렇게 두 개 금리만 교환하는 거예요. 이자만 필요에 의해서. 근데 통화 수합은 서로 다른 통화, 이종 통화입니다. 원화와 달러 뭐 이렇게. 원리금 교환 계획이다. 원금 이자 다 교환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우리 이제 외환 수합은 지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 이자율 수합하고 통화 수합 볼 텐데 얘네들의 차이점을 먼저 봐볼게요. 자, 이 세 개가 다 교환하는 건데 원금을 교환하냐, 쿠폰, 이자를 교환하냐, 만기는 짧게 하냐, 길게 하냐,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외환 수합은 좀 전에 봤죠? 원금 교환하잖아요. 근데 만기가 짧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 교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여기 현물환, 선물환 이런 식으로 이제 원금을 교환하죠. 그 1년 이내 단기 수합.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거래된다고 봐야 돼요? 캐피탈 마켓이 아니고 외환 수합은 머니 마켓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머니 마켓 개념이다. 단기 자금 시장. 자, 통화 수합은 원리금 다 교환합니다. 원금도 교환하고 이제 이자도 교환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면 여기 초기에 현물환율을 적용해서 교환하겠죠? 달러를 원화하고 달러를 어떻게 교환비를 정할 거냐. 현물환율. 근데 이 만기 때도 현물환율로 교환해요. 이게 통화수합의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만기 때 선물환율로 교환하지 않고 얘처럼 현물환율로 교환해요. 통화수합은. 그리고 중간에 이자, 뭐 하나는 고정이자고 하나는 변동이자고 뭐 이제 약정을 맺는 거고요. 근데 이자율 수합은 동일 통화. 그래서 원금은 교환하지 않습니다. 약정은 맺지만 교환하지 않고 이자만.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자만 교환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1년 이상 장기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여러 번 교환해요. 만기 때까지. 그래서 장기 개념이고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합시장의 주요 용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별표 치겠습니다, 여러분.
수압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압은 이제 장외 거래니까 여러분 이제 표준화는 안 돼 있겠죠? 자기네들이 협상으로 얼마든지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시장에는 항상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관행을 따른다는 거죠. 그게 싫으면 달리 계약을 맺어도 되는데, 예, 일종의 이제 관행. 그럼 어떤 관행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예, 시험에 나와요. 일단 이거는 그냥 가볍게 봐요, 여러분. 수압 시장의 참여자. 수압은 장외이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딜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객끼리 이렇게 상대방 찾아서 수압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딜러가 주로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딜러가. 그 딜러를 갖다가 웨어하우스, 뱅크다. 이제 얘가 이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한다. 이게 딜러죠, 딜러. 딜러라는 건 자기 매매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가져요. 그걸 이제 수압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장부. 요걸 이제 직접 보유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래 상대방이 돼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은행이 이 역할을 합니다. 수압은행. 예. 수압시장의 딜러들은 대부분 은행이에요. 투자은행이든 상업은행이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는 중개만 하는 거죠. 예. 브로커들도 또 있어요. 중개기관. 중개 업무만 하고. 얘네들은 자기 포지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유저라는 것은, 이제 끝단에 있는 최종 이용자. 고객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얘네들 수압이 필요한 뭐, 개인들은 잘 이제 하기가 어렵고요. 기업.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뭐 금융기관.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웨어하우스. 네, 그럼 이제 딜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이제 챙겨놔야 돼요. 수압 포지션. 일단 여러분 이제 이자를 교환하는 걸 봐볼게요. 통화 수압이든, 예, 금리 수압이든 다 이자를 교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고정금리고 하나는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을 반대 방향으로 교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행적으로 여러분 고정금리를 앞에 많이 씁니다. 요걸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자,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교환이 있거나 또는 요걸 반대로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 이렇게 예,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교환하는 것은. 자, 이렇게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수압이다. 이걸 말이 기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냥 고정금리 지급 수압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고정금리 지급 수압 그러면 뒤에 변동금리는 수취한다. 이게 내포가 돼 있는 거죠. 고정금리 수취 그러면 변동금리 지급. 뭐 이것도 내포가 돼 있는 거고.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고정금리 방향에서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이거를 갖다가 페이어 수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페이 그러면 이 고정금리 포지션이에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 수치. 요걸 갖다가 롱 수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을 롱 수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롱 수압. 예, 롱이 매입하는 거잖아요. 수압 매입. 자, 고정금리를 수취한다 그러면은 예, 리시브잖아요. 수취니까. 그래서 요 리시브 R 수압 요 방향으로 R. 그럼 변동금리로도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동금리를 지급 팔았다. 숏 수압. 그래서 예, 이런 포지션을 갖다가 숏 수압, 수압 매도 포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말로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하는 수압을 영어로 표현하면 페이어 수압. 그냥 뭐 줄여서 그냥 P 수압, 페이 수압. 이렇게 이제 막 사용을 해요. 또는 롱 수압. 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페이 수압이나 롱 수압이나 결국 이 포지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리시브 수압이나 숏 수압이나 다 이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 혼용해서 쓸 거예요, 여러분. 혼용해서. 페이, 리시브, 롱, 숏.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또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압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이런 식의 지금 이제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는 유불리가 없지만 이게 이제 계약이 진행되면서 계약 시점에는 유불리가 없지만 계약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요 포지션은 자, 이 고정금리는 정해진 거잖아요. 요게 시장에서 변할 거 아닙니까? 변동금리가 이제 시장금리니까. 그럼 그걸 받고 있으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유리해지는 수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유리해지는 수압은 고정금리 지급하는 수압이죠. 즉 페이 수압이죠. 롱 수압이죠. 다시 말하면 금리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투기를 하든 해지를 하든 금리 상승에 대비를 해야 돼.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득을 보는 수압을 체결해야 될 테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예, 이 고정금리 지급 수합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요게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정해진 거고. 그러면 요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유리하겠죠? 그럼 얘는 반대가 되겠죠? 고정금리 요건 정해진 거고, 변동금리, 요게 변하는 거잖아요. 요게 시장금리잖아요. 근데 변동금리를 주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적게 줘도 되니까. 정해진 거 받고, 예, 적은 게 나가니까 당연히 유리하겠죠. 시장금리 상승, 고정금리 지급 수합이, 예, 가치가 커지는 거다. 금리가, 예, 계약이 진행되면서 금리가 빠지면 고정금리 수취하는 수합이 가치가 커지는 거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요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롱 수합하고 페이 수합하고 같은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둘 다 고정금리를 지급, 변동금리 수취하는 건데, 근데 이름을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여기서 페이. 이 페이 그러면 항상 고정금리. 이건 변동금리. 변동금리를 산다. 예. 그래서 시장금리를 샀다. 그래서 수합 매입. 결국은 같은 거다. 네. 이번에는 이제 원금하고 변동금리, 고정금리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고정금리를 어떻게 정하고, 변동금리를 뭘 사용하고, 원금은 또 어떻고, 자, 우리 크게 이제 이자율 수합이 있고, 통화 수합이 있는데, 앞에서 이자율 수합은 원금 교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원금은 교환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자만 교환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그러면 원금을 교환하지 않으니까 원금을 약정 맺을 필요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자 계산할 때 필요해요. 원금을 100만 달러를 적용할지, 뭐 200만 달러를 적용할지, 예, 이자 계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약정은 맺어야 됩니다. 약정은 해야 된다. 그래서 명목상의 원금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교환을 하진 않지만, 예, 정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통화수합은 원금 이자를 다 교환하니까 이 원금 약정 맺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수합이 장애다 보니까 여러분 상대방 위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율 수합보다 통화 수합이 상대방 위험이 더 커요. 왜냐면 얘는 중간에 이자만 주고받으니까 그 크기가 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원금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 위험이 통화 수합이 월등히 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는 뭘 쓰냐? 변동금리는 시장금리 중에서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걸 쓰는데, 자, 달러 수합, 화폐가 달러인 달러 수합에서는 리보를 씁니다. 리보 금리를 가지고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리보. 지금 요거 이제 산출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교재는 그냥 우리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리보로 이제 공부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이자율 수합에서는 CD 금리가 변동금리 지표로 사용됩니다. 항상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게 변동금리 지표죠, 여러분. 시장금리니까. 리보, CD. 그리고 이자 계산할 때 여러분 이제 일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머니마켓이죠, 여러분. 단기 자금 시장 관행을 따라서 두 가지만 보면 달러는 1년을 360으로 계산하죠. 액트 360. 예, 만약에 그 실제 일수가 91일이다. 그럼 360으로 나눠서.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365 방식입니다. 그럼 요 실제 일수가 똑같다. 금리도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커지겠죠? 이자 크기가. 자, 요 두 가지, 요게 머니마켓 관행이라는 거예요. 달러는 360 방식이에요. 원화는 365.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수합에서. 이 고정금리를 5%로 할지, 5.1%로 할지, 이걸 서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합가격, 수합금리. 흔히 우리가 이제 수합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지? 그러면 이 고정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정금리에도 이제 이자 계산 방식, 이자 교환 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약정을 하는데, 이거는 통상 그 나라 해당 통화 채권 시장 관행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고정금리는 이 장기 개념이에요. 장기 동안 묶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장기로 이렇게 교환하니까 이건 장기 금리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단기잖아요. 이거 뭐 3개월 리보, 6개월 리보. 그러면 3개월, 6개월마다 조정되는 건데 얘는 수합 만기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개념이기 때문에 예, 채권 시장 관행, 얘는 머니마켓 관행. 그러면 이 채권 시장 관행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채권 이자 계산 이제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액트 360, 액트 365, 요거가 똑같은 말이고요. 액트도 있다는 겁니다. 요 액트는 조금 이따 보고 30, 360. 요렇게 채권 이자를 예, 계산하는 채권도 있어요. 이자를 계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예, 고정금리 교환 주기를 갖다가
애뉴얼 그럼 뭐예요? 1년에 한 번 교환하겠다. 예, 그 다음에 세미 애뉴얼 6개월마다 교환하자. 쿼터리 3개월마다 교환하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쿼터리 방식이거든요. 이 CD가 3개월 금리이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를 3개월마다 교환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고정금리도 쿼터리 3개월마다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액트라는 것은 실제 일수. 그러니까 이제 이자 계산해야 되는 프람하고 투,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기간이 실제 90일이냐, 91일이냐, 큰 달, 작은 달이 있으니까. 그것을 1년을 뭘로 보고? 360으로 보고. 뭐 설명 필요 없죠. 예, 실제 일수를 365로 나눠서 이제 이자 계산하겠다. 자, 요게 특이하죠? 요 실제 일수인데 여기 액트가 들어간 뭐냐면 이게 윤년까지도 고려를 하겠다. 그러니까 윤년이 아닐 때는 365로 나누고 여기 요것처럼 윤년일 때는 366을 적용하겠다. 4년에 한 번씩 윤년 돌아오니까 그러면 366이 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쫀쫀하게 뭐 이렇게 하루치 이렇게 하냐. 그냥 무조건 1년을 360일로 보고 한 달을 30일로 보자. 그게 30, 360 방식. 실제 일수 고려하지 말자. 그럼 하루 이틀 차. 이게 특이하죠? 그래서 뭐 금리는 항상 연율이니까 만약에 3개월치 그러면 그냥 퉁쳐서 4분의 1, 뭐 2분의 1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그럼 이제 이거 해석하는 걸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들을 다 누가 고시를 하는 거냐면 딜러입니다. 딜러들이 나하고 수합을 하자. 근데 나는 이렇게 이자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마음에 들면 나랑 하고 싫으면 다른 딜러한테 가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딜러들이 고시를 합니다. 또는 서로 이제 협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여기 10% 요게 의미하는 거, 요게 의미하는 거 여기까지는 지금 봤잖아요. 여기 이제 앞에서 안 본 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10%라는 것은 무조건 뭐다? 고정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이자는 10%로 계산해서 주고받자 이런 뜻이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고정이자를 6개월 주기로 주고받자 이런 뜻이죠. 세미 애뉴얼이니까 1년에 2번 교환하자. 그렇게 제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자 계산은 고정이자 계산을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겠다. 30, 360으로 하겠다. 물론 이것을 어떤 딜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석되죠? 자, 여기 여러분 unADJ, 이 ADJ가 뭐냐면 조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예. 원래 이제 adjusted, 이제 조정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ADJ 이게 축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하자 이런 뜻이고 언이 붙었으니까 조정 안 하겠다. 뭘? 이겁니다. 이자 계산 종료일이 휴일일 때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교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넘어가면 하루치 이렇게 일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걸까지 고려를 해서 이자 계산할 거냐, 하루 늘어난 것을 이자 계산에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건데,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ADJ 그러면 그거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휴일을 감안해서 이자 계산하겠다. 휴일에서 뭐 하루 뒤에 교환했다 그러면 하루치 더 이자 계산하자. 휴일을 감안해서 이자를 재계산할지 말지, 예, 그걸 의미하는 게 ADJ, unADJ. 이때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unADJ는 요 방식에서 줄었어요, 여러분.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같이 따라다닌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분자가 이렇게 액트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는 ADJ 방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기본이 실제 일수를 고려해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휴일 고려해서 하루 늘어나거나 하루 줄거나 그것까지 얘는 기본적으로 실제 일수를 이제 반영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통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런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다음에 수압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날짜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압에서 이제 의미를 갖는 날짜.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트레이드 데이트가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트레이드 데이트, 이펙티브 데이트, 페이먼트 데이트, 리셋 데이트. 트레이드 데이트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흔히 우리가 뭐 T 플러스 2일 이런 말 쓰잖아요. 그 T가 이제 트랜잭션 또는 이제 트레이드,
근데 여기 이제 트레이드라고 나와 있죠. 트레이드 데이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하고요. 이펙티브란 말 자체는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인데요. 실효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자 계산 여기서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계약을 맺으면 오늘부터 이자 계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상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부터 이자 계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제금융시장, 요거 이제 화폐가 달러일 때죠, 여러분. 달러 수합에서는 통상 T 플러스 2일부터, 그러니까 이게 현물일이잖아요, 여러분. T 플러스 2일이 스팟 데이트죠. 이날부터 이자 계산 들어가니까 이펙티브 데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빨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 이런 느낌. T 플러스 1일. 이때부터, 이게 이펙티브 데이트다. 이때부터 이자 계산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계약을 맺었으면, 나중에 이자 주고받을 때, 오늘이 풀함이 아니고, 이길부터 이제 일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먼트 데이트는 뭐예요? 지불한다는 거니까 결제가 발생하는 이자 지급일이나 원금 교환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교환하는 날. 그게 페이먼트 데이트다. 그 다음 특이한 게 리셋 데이트인데 여러분 리셋이라는 건 다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겠다? 변동금리. 변동금리 재설정일. 변동금리는 계속 시장에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시장금리니까. 그래서 요걸 확인해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 계산할 때 며칠자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산할 거냐. 그 기준일을 잡아야 되니까 그걸 리셋 데이트, 변동금리 재설정일. 근데 이것도 이렇게 달러냐 원화냐. 달러는 리보 같은 경우는 2영업일 전. 그러니까 오늘 사용되는 기준금리는 2영업일 전에 만들어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런던 기준 2영업일 전일. 그다음 우리는 빨리빨리 하루 전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환율을 매일 발표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기준환율은 전일 거래한 걸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펀드도 그렇잖아요. 펀드 오늘 기준 가격은 전일 가치이듯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금리는 전일날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전일이 리셋 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하여튼, 달러일 때하고 원화일 때하고 국제 관행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우리는 좀 빨라요. 여기도 1일, 여기도 1영업일 전. 그리고 보통은 이자 계산 시작일 있지 않습니까? 시작일에 시장금리를 변동금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자를 계산하겠다. 그럼 여기가 우리 이제 시작일, 이게 종료일이잖아요. 그냥 풀암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이자는 후치 개념이니까 요때 금리를 가지고 여기 이자 계산해서 이때 주고받는 거거든요. 앞에 걸 가지고. 시작일. 이게 관행인데, 이렇게 종료일. 보이시죠? 이 뒤에 걸 갖고 해도 됩니다. 수합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들 많단 말이에요. 왜? 장애니까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리어라는 말을 붙입니다. 종료일 걸 갖고 쓰면, 나중 걸 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 뒤, 뭐 이런 의미죠. 어리요. 자, 이제 하나 더. 페이먼트 데이트가 실제로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날이 공휴일이면 이날 교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교환하든지, 다음 영업일에 교환하든지 미리 땡겨서 교환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 약정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먼트 데이트가 공휴일일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약정을 맺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수정된 팔로잉, 프리시딩.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팔로잉 그럼 뭐예요? 무조건 뒤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음 영업일. 페이먼트 데이트가 휴일이다. 그럼 무조건 다음으로 넘기자. 그러면 해나 달이 달라질 수 있겠죠? 3월 31일이 원래 페이먼트 데이트인데 그날이 공휴일이었다. 그러면 뒤로 넘기면 4월 달이 되잖아요. 그 4월 1일 날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달이 달라져도. 해가 달라져도. 그럼 반대로 프리시딩. 무조건 이전 영업일로 땡겨서 하자. 그럼 이것도 한 뭐냐, 예를 들면 3월 1일이 원래 페이먼트 데이트인데 공휴일이에요. 3월 1일 우리 공휴일. 그러면 2월 달에 교환해야 되겠죠? 2월 말에. 이것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 달에 끝내고 싶고, 그 해에 끝내고 싶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정된 팔로잉이에요.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더라. 이건 뭐예요? 일단 팔로잉이니까 뭐예요? 다음 영업일로 넘기는데
넘기는데 달이 달라지거나 해가 바뀌면은 프리시딩처럼 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31일이 페이먼트 데이트인데 그럼 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4월 달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달이 달라지니까 오케이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땡겨서 3월 30일 날 교환하자. 이렇게 약정 맺는 게 modified following. 이거는 이제 달라지지 않겠죠? 일부러 달라지지 않게끔 하려고 이런 약정을 맺는 거다. 참고로 수정된 프리시딩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공휴일 처리에 대한 이제 영업일 관행이다. 이런 거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해 안 갈 것도 없잖아요. 특히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훨씬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자,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행들을 봤는데, 이제 하나 이제 사례를 준비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교환을 하는 건지 봐볼게요. 자, 3월 8일입니다. 2년 만기, 달러 이자율 수합 계약을 체결했다. 자, 명목상의 원금 100만 달러. 그럼 1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제 이자 계산하는 거죠. 고정금리는 5%로 정했고, 변동금리는 리보를 쓰기로 했다. 이런 뜻이죠. 6개월 리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6개월 리버. 그러니까 6개월마다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마다 리버를 확인해가지고. 근데 3월 8일 리버가 4%, 9월 8일 리버가 6%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자, 3월 8일이 계약을 맺은 날이란 말이에요. 이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 3월 8일이 트레이드 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T라고 썼죠? 3월 8일이 트레이드 데이트고 그럼 이펙티브 데이트, 실제 이자 계산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3월 10일이죠. T 플러스 2일이니까 이게 달러잖아요. T 플러스 2일인 3월 10일이 이펙티브 데이트고 그러면 요 날로부터 이펙티브 데이트로부터 6개월 후 요게 9월 10일 3월 10일에서 6개월 그럼 9월 10일 요게 처음 페이먼트 데이트가 되는 거죠. 교환하는 날. 그리고 요거 만기는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년 뒤 3월 10일 요 이펙티브 데이트로부터 2년 후 3월 10일이 만기니까 그러면 총 몇 번 교환하겠어요? 이게 4번 교환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에 6개월마다 교환하면 4번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4번 이자 우리 대출받으면 주듯이.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요때 고정이자하고 변동이자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6개월치에 대해서. 그럼 원금 고정이자입니다. 원금 100만 달러에다가 여기 5%로 정했잖아요. 5%. 근데 이건 연율이잖아요. 요게 이제 일수, 6개월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일수, 요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서로 약정 맺기 나름이다. 액트 360, 액트 365, 액트 30, 360. 뭐 4가지 중에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물론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는 원금 100만 달러는 똑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왜 4%를 쓸 거냐 6%를 쓸 거냐 했을 때 관행이 요 앞에 걸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자 계산 시작일. 이자 계산 시작일. 요때 시장금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4%를 쓰는 거다. 4%. 즉 3월 8일이 리셋 데이트다. 이때 이자 계산할 때 리셋 데이트는 3월 8일 거다 이거예요. 3월 8일. 그러니까 요 날 2영업일 전에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다. 그럼 4% 이렇게 되겠죠? 요걸 써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고정이자는 5%, 얘는 4%로 이자를 계산하니까 당연히 고정이자가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차액을 결제하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 내가 100을 줄 게 있고 만약에 40을 받을 게 있으면 나 100 줘. 너 40 나한테 줘. 내가 100 줄게. 그렇게 안 하죠. 그 차액을 교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금 똑같고 요 일수 계산 방식도 뭐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는 당연히 변동이자 이렇게 계산하겠죠. 달러니까. 액트 360. 그러면 요 1%, 원금에 대한 1%에 대한 6개월치. 그 이자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고정이자가 크게 계산됐잖아요. 그럼 고정이자를 주기로 한 쪽이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걸 도대체 어디에 활용하는 거냐? 이렇게 교환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기초 개념 보는 거예요. 네,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수합 거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외환 수합 기억나시죠? 이자율 수합, 통화 수합. 크게 우리 이제 세 가지 다뤄요. 외환 수합에서 수합 레이트의 부호는 이게 이제 현물 환율, 선물 환율의 차고 두 통화 금리 차 때문에 나오는 게 부호죠. 두 통화 금리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이제 알파라고 표현했잖아요. 두 통화 금리 차에 따라서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양의 부호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자를 받게 된다는 거고, 음의 부호는 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맞고. 이자율 수합과 통화 수합은 장기 자본시장 수합 거래다. 예. 예를 들어 이제 장기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1년 이상 장기 수합이다. 그래서 자본시장 거래입니다. 맞고요. 통화 수합 거래에서는 만기 현금 흐름은 선물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선물 환율을 쓰지 않습니다. 통화 수합은. 통화 수합은 현물 환율만 씁니다. 계약 시점이든 만기 시점이든 다 계약 당시 현물 환율 있죠? 현물 환율로 원위치 시킵니다. 틀렸고요. 이거 나중에 통화 수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자, 이 론 두 개 있죠, 여러분? 백투백, 패러럴.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예, 평행하다. 뭐, 중개다. 신용위험 문제를 상당히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백투백은 얘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했다. 이 기억나시죠? 이거 맞죠? 얘는 대출이 두 건 체결돼서 별개로 보기 때문에 상계 처리가 안 되는데 얘는 이제 모기업끼리 대출 계약 한 건만 체결하니까 상계가 돼서 신용위험이 이제 많이 준다. 자, 이번에는 외환수합 거래. 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외환수합은 단기 수합입니다. 중도에 이자 교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기 때 한 번에 주고받아요. 그 한 번에 주고받는 게 그래서 이제 선물환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환과 선물환을 예, 동시에 체결하는 거래. 예. 이 선물환은 외환수합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선물환율은. 통화수합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맞고. 만기 현금 흐름이 계약 당시 현물환율에 의해서 결정돼. 이게 틀렸죠, 여러분? 현물환율로 결정되는 건 통화수합이고 외환수합은 이때 선물환율이 되는 겁니다. 선물환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물으니까 그걸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합 포지션 용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도 난다는 거죠. 자, 페이어 수합이 있듯입니까? 요 페이 그러면 이거 고정금리잖아요. 이거 맞죠? 자, 리시브 수합이 있듯이에요. 요 리시브는 이게 고정금리잖아요. 이거 틀렸네요. 변동금리 수치하는 게 아니고 고정금리 수치한다. 그거죠? 틀렸고. 자, 롱 수합, 그러면 수합을 매입했다, 수합을 샀다, 이런 의미인데, 이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동금리 수치, 요 측면에서 롱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요. 시장금리를 샀다, 이런 뜻이죠. 숏수합은 반대로 요걸 지급하는 거다. 그러면 고정금리 수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얘하고 얘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포지션으로 보면. 이렇게도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4개의 날짜 있었잖아요, 여러분. 의미 있는 날짜 4개 있었는데, 이자 계산이 시작되는 날, 이펙티브 데이트, 트레이드 데이트, 예, 페이먼트 데이트 여러 번 나오죠? 예. 리셋 데이트, 특히 여기 여러분 이제 변동금리 재설정일. 끝났나요? 네. 첫째 시간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